한국은행이 국내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 금융 리스크 위험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의 58%가 1년 안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가계부채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두 번째 이유로 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꼽혔다는 겁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강원도청과 흥국생명 사태 이후 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여전히 이 건실한 기업들까지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예고된 데다가 여기다 또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올겨울은 유독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경제쇼 염불리의 영양만점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수만 이베스트 투자증권 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그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거 좀 반대되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일 같긴 한데 착한 일 같긴 한데 메리츠 화재와 증권을 여태까지 따로 상장돼 있었는데 이걸 상장을 폐지시키고 자회사로 그냥 편입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뭐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우리가 경제쇼에서도 항상 욕하고 비난했던 게 국내 기업들 막 기업 물적 분할 뭐 쪼개기 상장 이거 대주주 이익 위해서 개미들 이제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피해보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정반대 경우잖아요 이거는. 네네.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주식시장 반응도 되게 좀 좋았고 그러니까 되게 의외였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진 계열이거든요 이쪽이. 아, 메리츠가? 네, 메리츠가 이제 한진 그룹의 제가 알기로는 한 5제였나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조정호 회장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계열 분리를 한 거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메리츠 증권과 화재로 이제 독립을 한 건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존재감이 크진 않았는데 아무튼 회사를 굉장히 잘 키워놨어요. 업계 수익권으로 키워놨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 메리츠 금융 지주가 있고 그 밑에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이제 우리나라 뭐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계열 분리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회사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분이 이제 그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이제 증권을 이제 완전히 100% 자회사로 만들겠다. 상장 폐지시키고. 네, 상장 폐지죠. 그래서 이제 기존 주주분들은 그러면 메리츠 이제 금융지주 지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비율만큼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게 보통은 쪼개기 상장을 많이 하는데. 일단 왜 그 상장 폐지시키고 왜 통합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기자분들 이제 모셔다가 이제 그 약간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조정 회장님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김영범 이제 부회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본 재분배 비효율을 좀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 배치가 좀 적절하지 않은 기업들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애플 보면 애플의 계열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애플 하나만 상장돼 있고 그렇지. 구글도 그렇고. 구글도 알파벳이라는 거 딱 이름이 그냥 알파벳으로 지주사가 돼 있죠. 그다음에 보면 뭐 메타 플랫폼즈도 인스타그램을 상장시키진 않거든요. 그냥 페이스북 그냥 하나만 돼 있죠. 그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했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쪼개져 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자본 재배치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바꾸겠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실 CEO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로 평가를 많이 받는데 예. 사실 우리 한국은 좀 그런 문화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메리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도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예. 이걸 결정하고 나서 3사가 모두 다 상한가에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소액주주 가치와 뭐 대주주 가치가 좀 일치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받긴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 조 회장님이 왜냐면 자기 지분까지 그러게요. 이렇게 해가면서 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또 의견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속내는 모르지만 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쨌든 이 자녀 승계 얘기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자녀가 있으니까. 예. 근데 자녀 승계는 안 하는 걸로 확실히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면은 승계도 안 하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저야 뭐 항상 기자가 의심을 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네네. 진짜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대주주한테 이게 유리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조정호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많이 떨어져요. 얼마나 떨어져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70.6%거든요. 원래 예. 지금 지주 지분율이 그리고 메리츠 증권도 갖고 있는데 예. 메리츠 증권 지분은 1%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적죠. 예. 사실 메리츠 증권 지분이라도 많이 갖고 있었으면 더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1%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3사를 다 합치면 예. 지분율이 47%로 떨어지거든요. 75% 47%로 네, 대주주 47% 지분율이 떨어져. 네,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걸 자녀한테 승계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 자녀한테 승계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절반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분율이 여기서 또 절반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상속을 한다면 예. 그럼 20%대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녀 상속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요. 네. 자녀 상속을 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분율이 그럼 더 떨어지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결국엔 이 조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주주가치 제고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목적이라기보다는 예. 우리 아까도 이제 자본 배치가 좀 효율을 좀 하겠다라고 좀 부회장이 언급을 한 것처럼 예. 한국은 이제 이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선두에 서서 한번 주주 가치 좀 올려보겠다. 그러게. 예, 그 주가도 화답을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예. 어떤 한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은 이게 쪼개기가 많은데 예. 되게 좀 없는 케이스가 나왔다. 그래서 그러게요. 주가도 화답을 했다. 예. 이런 좀 내용이 보고서도 나온 것처럼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가 이번에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제쇼에서 경제쇼뿐만이 언론이 잘못한 기업들이 잘못하거나 어떤 네. 자본시장에서 좀 얄미운 짓 하면은 엄하게 그야말로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야말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야 되지만은 잘한 부분이 있으면은 크게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네네. 사실 머릿속으로도 사실 이게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이랬기 때문에 다른 무슨 꿍꿍이가 혹시 근데 있을까? 원래 근데 이 메리츠 그룹은 좀 예. 유명하기로요. 원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하기로 또 유명했어요. 원래부터 네, 작년도에도 꾸준히 했었고. 주주 가치를 계속 소액주주들은 원래 좀 보호했었구나. 예. 근데 이제 근데 그 이상 할까 이제 뭐 다 그 생각은 했죠. 근데 예. 이제 이런 또 파격적인 결정까지 나와서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이제 평가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러게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었다면 그때 크게 다시 한번 예. 두 배로 비난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매우 큰 박수 쳐주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각되는 게 상장 폐지되는 게 메리츠 화재하고 증권이잖아요. 증권이에요. 여기 그럼 투자했던 주주들은 뭐 손해가 보는 건 아닙니까? 손해는 그러면은? 아니고 일단 갖고 있는 분들은 기분이 좋았던 게 그 예. 발표한 다음 날 있잖아요. 예. 바로 다 상한가에 갔어요. 3사가 모두 다 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주가도 좀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메리츠 증권 지주 화재가 시가총액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금융지주 지주 다 나눠집니다. 근데 예, 이제 예. 만약에 내가 반대를 한다. 예. 그럼 매수 청구권도 있습니다. 나는 싫다. 하면은 회사가 또 사줘요. 사준다. 얼마의 가격이. 근데 물론 그 가격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매수 청구는 안 할 것 같고 예. 교환을 하시든가 아니 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팔고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교환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박수는 쳐준데 혹시 그 주가 오른 거 예. 그걸 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제가 뭐 의심하는 게 주가- 뭐 있어서. 아니 뭐 주가
오르는 거는 알고는 있었겠죠, 당연히. 뭐 이런 걸 했을 때 대주주 지분 비율이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그 주가 오르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그 큰 호재 그 메리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이익의 무려 50%를 배당이나 또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겠다. 또 공시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위를 의심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게요. 공시로는 그렇게 다 얘기는 해놨어요. 메리츠 금융그룹이 좀 달리 보이네요. 네. 어쨌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나중에 꿍꿍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데 그 한국 증시가 이제 저평가당했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아까 말한 물적 분할도 있고 뭐 쪼개기 상장 뭐 사실 이런 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는데 금융당국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가지 요인이었던 것이었던 그 불투명한 배당 제도 이거 개편한다고 해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자본시장 이제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이제 그 세미나가 열렸어요. 이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명부를 12월 말에 폐쇄를 하죠. 12월 마지막 이제 날 이틀 전입니다. 보통 이제 거래일 이틀 전까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제일이 이틀 후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기준으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월 27일 종가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올해 주주로 다 확정이 돼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격이. 그럼 이제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냐면 예상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은행주가 배당 많이 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 뭐 예를 들면 지방은행이 한 8% 줬다. 그럼 올해도 주겠지?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배당을 노리죠. 이제 다음 달 이제 내년 4월에 나오는데 배당금은 보통 언제 확정되냐면 3월에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는. 갑자기 이제 회사가 우리 작년에 좀 돈을 못 벌어서 배당 컷 할 수도 있거든요.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8% 줬는데 3%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주겠지. 이제 추측을 하죠. 과거에 이 정도 줬고 이 회사는 올해도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깜깜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고 내가 그 주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미리 결정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날 안 사면 안 갖고 있으면 또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고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에 결산법인이 많다 보니까 일본도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제도를 좀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제 마땅히 뭐 그런 건 없고 어쨌든 관례처럼 이거를 좀 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이제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제 3월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또 결산월이 좀 달라요. 어떤 데는 뭐 9월에 결산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이제 보통 그게 끝나고 나서 주주총회를 한 다음에 배당금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주주를 그때 가서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배당금이 먼저 결정되고 자, 이 정도 배당금 줄 거야. 그러니까 주주가 될 사람 지금이라도 들어와. 그런 이렇게 거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주 명부를 이제 확정을 나중에 하고 그럼 이제 그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고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명확하죠.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업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맥쿼리 인프라라고 그 인프라 펀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데. 근데 거기가 이제 보통 배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SOC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익 나면 주주들한테 돌려주는데 거기가 이제 먼저 배당금을 결정하고 주주를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서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도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할인받는 거 아니었나. 그럼 금융당국에서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뒤를 먼저 배당금이 얼마인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주가 받을 주주를 결정해라. 앞뒤를 바꾼다 이거죠. 순서를.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를 했고 그 초안을 발표를 했어요. 했고 아마 내년에 아마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또 MSCI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 선진국지 거기서 이게 배당 제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더 명확하죠. 내가 배당을 알고 투자하는 거랑 그냥 단지 이제 예측만 해야 되니까 확실히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배당이 높은 기업들도 물론 주가들도 있어요. 주식들도. 그런데 그게 얼마가 배당을 줄지는 모르고 저기 많이 준다니까는 연말쯤 되면 저기 들어가는 게 나아. 이렇게 하고 이제 주식을 사는 그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고 있죠. 뭐 올해 작년에 30%니까 올해 얼마 벌어 이 정도 벌 거야. 그래서 예측을 해서 주당 배당금을 예상을 해서 예상 수익률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라 주주총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번에 이제 바꾸기로 확정한 건 아니고 오늘 이제 바꾸려고 지금 이제 세미나도 했고 이거죠? 아마 바꿀 가능성이 높고요. 또 MSCI에서 요구를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MSCI에서 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 이제 등록제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반드시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살 때 특히 미국에 신고하지는 않잖아요. 계좌 투고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제도 말고 그걸 없애고 대신 이제 모니터링은 좀 강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여권 소지자다. 그럼 이제 한국에 계좌를 만약에 텄으면 그냥 이제 등록을 안 해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물론 이제 MSCI가 요구하는 거긴 한데 이것도 제도 개선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오늘 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외국인들은 꼭 등록을 하고서는 주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IMF 이후로 이제 이게 개방되고 나서 이런 제도가 시행된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 문제가 좀 있었겠죠. 이게 또 뭐 검은 머리인지 뭐 어쨌든 옛날에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외환시장 교란시키는 막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좀 검증된 투자자만 하겠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규제를 둔 것 같더라고요. 투기 세력은 그러니까 가급적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게 정말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빨리 먹고 튈 그런 세력인지 투기 세력인지 아직도 사실 우리나라가 좀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물론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이번 그 세미나에서는 이것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당 그거는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바꾸는 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이슈도 좀 있어요. 그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거를 지금까지는 원래 그 일본 키옥시아 거하고 SK 하이닉스 거를 주로 썼었다면서요. 그런데 중국 그 YMTC 양지 메모리 여기 거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다시 여기 안 쓰고 삼성전자 거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그 미국이 규제 안 했으면 이제 아마 이거 썼을 거예요. 애플은. 그럼 미중 그 규제 때문에 지금 규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양쯔 메모리도 화웨이처럼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화웨이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뭐 손발이 다 묶여버렸죠. 사실 중국 외에는 거의 영업을 못하는 상황인데 양쯔 메모리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타겟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출 이제 그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목록에 편입을 시킬 거라는 이제 뉴스들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양쯔 메모리라는 게 지금 핫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메모리 낸드 회사잖아요. 위주입니다. 낸드 플래시를 좀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그러니까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128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단수를 쌓는 거죠. 층층이 쌓는 그 메모리. 128단 이상 만드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게 도시바 뭐 이런 이제 몇몇 유명한 기업들 말고는 없는데 어쨌든 이 128단을 애플에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중국이 이 정도 기술이 되나? 왜냐하면 128단 만드는 건 이게 쉬운 기술이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첨단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원가가 또 20% 더 싸요. 애플 공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플이 선택한 이유는 가격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이제 일반 제품보다 훨씬 싸니까. 그럼 중국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수용으로 좀 탑재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계약 단계까지 거의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내려졌고 그리고 애플에도 경고를 내렸어요 실제. 아마 미국의 아마 어떤 위원이었던 것 같은데 불장난하지 말라고 애플 보고. 애플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파는 거 아니고 중국에 파는 건데도 그게 규제 대상이 들어가나 보죠? 아예 채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게 중국에만 판매한다고 해도 이게 또 다른 루트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중국산 메모리가 들어간 아이폰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에 좀 약간의 이제 그런
반도체나 뭐 스파이 칩에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그런 것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산의 메모리까지도 쓰지 마라. 원래는 메모리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메모리까지 영역을 넓혀가지고 메모리 그 장비도 공급하지 마라. YMTC도 쓰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기존의 하이닉스나 키옥시아는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로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그 반도체 경쟁, 그 기술 경쟁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참 어부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좀 이게 근데 좀 장단점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특히 하이닉스가 좀 요새 주가가 계속 안 좋은 게 우시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거기도 사실은 물론 규제를 지금은 안 받죠.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그랬죠. 계속 연장을 해야 되니까 하이닉스도 사실은 피해자라고 밖에는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로 봤을 때는 중국의 만약에 양쯔 메모리뿐만 아니라 애플이 만약에 중국 거 채택해주면 이게 이제 그 경험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삼성까지도 쫓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자기네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굉장한 호재가 아닌가라고 시간을 보고 많이 벌어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이제 연구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그 앞으로 이제 뭐 양쯔 메모리가 됐건 중국의 CXMT라고 D램 만드는 회사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PC용 D램은 만들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못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도 물론 이제 몇 년은 쓰겠죠. 이 옛날 제품을. 근데 한 3, 4년 후에는 그렇지. 이게 반도체도 계속 바뀌잖아요. 세대가. 그럼 옛날 것만 써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만약에 장비를 못 들고. 그럼 결국엔 도태되거든요. 이쪽은 그냥 옛날 공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강력한 조치는 사실 한국한테는 되게 좀 우호적인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반도체 기업들이 다 그 반도체 겨울 온다고 해서 그 감산 결정했었는데 삼성전자만 우리 감산 안 하겠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치킨 경쟁을 해서 다른데 이제 다 이 기회에 다 죽여버릴 거 아닌가? 뭐 그런 뭐 분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럼 인위적인 감산 안 한다. 또 그 발표한 다음에 또 이렇게 애플이 삼성전자 거 사준다 하면은 채택한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뭘 보고 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되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게 또 여기 고객사도 더 확보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 양쯔 메모리는 지금 전 세계 그 낸드 6위 업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태면 계속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하이닉스나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유율 경쟁 그리고 중국이 문제가 지금 가뜩이나 공급강인데 중국을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그럼 공급강이 더 심해집니다.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더 안 좋아지는 건데 그걸 막았다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1등 업체인 삼성전자한테 굉장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그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메모리하고 또 다른 한층의 파운드리 반도체 그 위탁 생산. 여기도 지금 그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대만의 TSMC가 거의 뭐 사실 삼성전자가 상대가 안 됐잖아요. 상대가 안 됐죠. TSMC가 1위고 삼성전자가 2위지만은 워낙 뭐 1위와 2위 격차가 컸으니까 이번에 그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서도 거물급 고객들이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손을 잡은 거예요? 요거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이제 설명해드리면 그 엔비디아, 퀄컴, IBM, 그 중국의 바이두 있잖아요. 요 4개 업체가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 회사들이 3나노를 좀 요청을 했나 봐요. 삼성전자 좀 만들어달라. 최첨단 공정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직 TSMC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청을 했고 물론 이거를 지금 당장 못 만들고 이제 설계는 여기서 하겠죠. 그래서 같이 설계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아마 이제 1, 2년 후에 개발 과정을 거쳐서 24년도에 아마 양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공급을 할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대부분 고성능 칩입니다. 그러니까 3나노는 굉장히 이제 고사양 칩이니까 서버 또 인공지능 반도체, 뭐 그래픽 카드, GPU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삼성의 근데 TSMC도 어차피 할 텐데 왜 여기다 맡겼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어쨌든 삼성이 먼저 시작을 한 게 첫 번째고 3나노 공정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게 수요일 문제 떠나서 일단 어쨌든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만들었다는 게 좀 크고 또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라 그래서 방식이 좀 달라요. 이 TSMC 거하고
이게 훨씬 더 전력 소비나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1, 2년 정도 이게 같이 개발하면 충분히 수율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 이제 이 업체들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게 결정타인 것 같아요. TSMC에만 너무 의존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제는. 이제 여기에만 몰빵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애플도 사실상 거의 TSMC에 그렇지. 거의 다 납품하고 거의, 네. 예. 그 이번에 폭스콘 사태도 보셨잖아요. 중국에서 애플 그냥 거기서만 생산하거든요. 예. 지금 뭐 아예 이제 아이폰 생산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들도 이 대만의 TSMC만 너무나 의존을 지금 다들 심하게 하는데 이 결국엔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분산할 대상은 삼성 외에는 그렇죠. 없어요 아직은. 예. 인텔은 아직은 조금 너무 늦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택해서 이제 2년 정도 같이 한번 개발하고 한번 공급을 받겠다 이런 의욕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삼성이 잘해야 될 건 기회가 왔잖아요. 예. 왔는데 여기서 또 수율이 안 나오고 이래 버리면 이제 아무리 삼성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예. 고객사는 떠나버리겠죠. 그리고 24년 되면요 인텔이 또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쯤 되면 인텔도 이제 미국에 공장 짓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 공장을. 그러면 인텔이 또 뒤에서 압박해오고. 인텔이 그런 그 반도체 그 3나노 정도의 최첨단 공정까지 이제 인텔이 뭐 물론 반도체 뭐 CPU나 이런 칩의 최강자긴 하지만 설계 최강자지만은 생산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원래 가능해요. 인텔은 이제 이게 나노수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근데 원래 인텔도 되게 이게 생산 잘해요. 되게 잘하는 업체고 설계 생산 다 하잖아요. 사실 비메모리 쪽은 또 강자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디서 막혔냐면 7나노부터 막혀버렸대요. 7나노부터 이게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그게 스레숄드 한 넘을 수 없는 그 큰 벽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근데 24년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때쯤 되면은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엄청나겠죠 사실.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는 인텔이 이게 앞장서는 게 좋은 현상이니까. 한때 뭐 그런 음모론도 있었어요. 인텔을 밀어주기 위한 지금 다 미국 맞습니다. 정부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우리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2년이거든요. 이 안에 반드시 이제 3나노로 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TSMC도 아직 뒤에 있으니까. 그러게. 근데 이때도 이걸 못 해주면 사실상 이제 삼성이 좀 파운드리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때 정말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수율을 좀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위탁한 그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고객사들이 퀄컴이니 엔비디아니 중국 또 바이두까지 정말 대형 고객사들이잖아요. 애플은 안 했어요 그러면? 애플은 아직 없는 걸로. 어쨌든 이 기업들이 삼성한테 손을 한번 같이 잡자고 말했다는 것도 삼성의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굉장한 기회인 것 같아요. 굉장한 기회죠.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만들어주면 나중에 애플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 그걸 보고 이제 제대로 만드는구나. 그럼 굳이 애플 입장에서는 TSMC만 의존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나누겠죠. 물량을.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또 이게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이제 그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3나노 공정을 그렇게 특별히 이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나노가 어떤 그러니까 얇게 회로 선폭을 얇게 만들수록 지금 그 굉장히 고성능이죠. 고성능이 된다 이거죠. 그 전력 소모도 줄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회로 선폭을 적게 만들면 하나의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생산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성능도 훨씬 좋고. 근데 그래서 만들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3나노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애플도 사실 TSMC의 3나노를 일단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근데 TSMC가 지금 아직은 개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적용은 안 됐고 아마 내년 아이폰에는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그럼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면에서는요 앞서 있죠. 그거는 뭐 당연히 TSMC도 인정하겠죠. 그리고 그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SMC는 3면에서 이렇게 전류가 만나는 방식이고 삼성은요 4면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훨씬 더 전력 소모 적고 성능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100개 중에 최소 80개, 90개는 제대로 만들어야죠. 성능 좋은 뭐합니까? 100개 중에 30개만 만들면. 근데 성능이 더 안 좋은 건데 100개 중에 90개 잘 만든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율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럼 파운드리 위택 생산에서도 이번에 그러면은 대만의 그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기회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고객사가 일단 많아야 돼요. 예. 많아야 계속 또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경험도 쌓이고 예. 수율도 잡아요. 예. 이 공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든 배터리든 예. 처음 만들면 당연히 양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 거기 인력들도 다 지금 교육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런 3나노도 새로 하면 예. 당연히 처음에는 불량품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이 파운드리는요 메모리랑 다르게 메모리는 그냥 고객 없어도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예. 고객사가 줘야 돼요. 예. 근데 재고 관리가 고객-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사가 안 주면 만들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고객사 설계를 받아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수주가 없어요. 예. 그럼 그냥 계속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럼 뭐 경험을 쌓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고객사 확보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대형 고객사 확보는 지금 굉장히 삼성한테는 큰 기회가 그러게.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왔는데 지금 오늘 보면 삼성전자한테 그 장밋빛 소식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던데 오늘도 6만 원 아래로 근데 이제 내려간 것 이게 같은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뭐 성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이슈고 또 오늘 빠진 건요. 예. 이제 뭐 뉴스도 많이 나와 중국이 좀 상해시가 거기 뭐 시위도 발생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었다거든요. 예. 일 확진자. 예. 근데 이제 중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폭스콘 폭동 나고 예. 만약에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좀 불확실해지면 예.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도체가 중국 의존도가 높거든요. 수요가. 예. 그래서 오늘 좀 삼성전자는 중국 때문에 좀 그렇구나.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내년 초에 지금 유럽에 삼성전자 지금 미국에 첨단 공장 지을 거는 네, 지금 투자 예, 예정이 하고 결정이 돼 있죠. 있고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 지을 거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유럽에 왜 유럽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유럽도 지금 얼마 전에요. 그러니까 12월 이제 뭐 그 아마 1일 날 이제 네. 장관급 회의가 열릴 텐데 예. 반도체 지원안을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이게 올해 2월에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 투자하는 그 EU 반도체 칩법이 제안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유럽이 지금 반도체 생산하는 그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점유율이 8%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너무 적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유럽에서 생산하는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근데 예. 아시겠지만 유럽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지.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전 세계에 딱 어. 따져봐야 뭐 메모리도 이미 3사밖에 없지만 여기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예. TSMC나 삼성이나 그 인텔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인텔은 실제 짓기로 했어요. 예. 인텔은 이제 유럽에 예. 이미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140유로 정도 이제 인텔 공장 독일이 유치한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거를 할 거는 같은데 가장 좀 적극적인 나라가 스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내에서도 스페인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관광 대국이고 난데없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첨단 산업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꽤 큽니다. 120억 유로니까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예. 요걸 해서 이제 삼성 등을 좀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내년 초에 삼성이 유럽 지역 실사를 간대요. 이제 거기 아마 스페인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런 뉴스가 불거졌냐면 저번 17일 날 스페인의 산체스総理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그 스페인 총리가 공장 투자 제안을 좀 제안을 했대요. 예. 근데 이재용 회장 아직 언급은 안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초에 아마 유럽 갈 때 스페인 가면서 예. 이런 좀 투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유럽에 공장을 지으면은 그게 세계 시장 공략이나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이 그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일단 삼성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요. 가장 인건비 싼 데다 그냥 공장 짓는 게 제일 그렇지. 좋아요. 그게 사실 이제 뭐 무역 입장에서도 제일 좋고. 아니면 시장이 있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 때문에 중국을 약간은 줄여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그게 중국이 효율적이라고 해도. 예. 그럼 중국을 대체할 공장들을 마련을 해야 돼요. 실제 이번에 삼성도 IR에서 뭐라고 했냐면 1년에 1개 정도의 팹을 짓겠다. 공장 하나씩 짓겠다는 거예요. 예. 비메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미국이나 한국이 지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지을 수는 없고 어딘가엔 예. 지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한국에는 평택에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는 거기 텍사스 쪽에. 근데 중국은 이제 안 되고. 예, 중국은 안 되고. 근데 그 다음으로 시장 큰 데가 역시 유럽이잖아요. 예. 가장 크죠. 사실 미국, 중국 다음이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 뭐 인건비도 그렇고 인프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좀 약간 그동안 이제 거기 생산 기지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면 삼성은 일단 공장 짓는데 큰 부담은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세액 공제 같은 걸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유럽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 공장을 지어줄 만한 업체가 삼성하고 인텔밖에 없대요. TSMC는 언급을 했어요. 자기는 유럽 안 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 회사밖에 없는 거죠. 그럼 유럽 같은 경우 아까 그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그걸 뭐 4천 몇 억 달러 네. 유로 들여서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외국 기업들 들여와서 외국 기업들이 그 유럽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달라 이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자기네들도 있어요. 근데 그 유럽에도 아시겠지만 ASML이라는 정말 유명한 미국의 그렇지. 장비 회사 있고 네덜란드의 NXP는 정말 유명한 그 차량용 반도체. 예. 독일의 인피니언도 차량용 반도체. 예,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는 네. 뭐 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술이죠. 다른 데가 안 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가 하는 약간 거지. 미국하고 뭐. 비슷해요. 예. 미국도 설계 이런 건 최강인데 예. 사실 생산은 마이크론이나 인텔 말고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TSMC 뭐 이렇게 오라는 건데 예. 유럽이 최대 약점은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보고 와달라는 거죠. 인텔, 삼성 와서 예. 공장 지어줘라.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설계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산은 아시아 쪽이 맡을 것 같고 예. 설계는 이제 유럽이 자기네가 직접 하는 이런 구도로 해서. 근데 여기 목적은 뭐냐면 유럽이 생산하는 비중이 20% 늘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생산하는 양 자체를. 지금 한 8%밖에 안 그러니까 되는 지금은 거. 왜냐하면 이제 다 저기 아시아 같은 데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유럽 내외에서 영내 생산으로 바꿔버리겠다. 이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반도체의 중요성을 왜 그렇게 뒤늦게 이제서 깨닫고서는 그렇게 돈을 때려부어서 이제서 하겠다고 하는 걸까. 옛날에 그 독일에요. 예. 독일의 인피니언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독일 회사 중에 그 독일이 그때 키몬다였나요? 아무튼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예.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메모리 회사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망했어요. 예. 치킨 게임 때문에. 그렇지. 예. 그때. 그래가지고 예. 이제 생산 쪽은 접어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하고 싶었겠지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에서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그 얼마 전에 그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규모 투자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보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PIF라고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인데 예. 여기가 싱가포르 투자청이라고 있습니다. GIC. 예. 여기랑 같이 해가지고 한 8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예.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카카오 엔터 기업 가치가 한 10조 정도 지금 거론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지분 한 10% 가까이 좀 확보할 걸로. 카카오 엔터가 먼저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흔히 웹툰 있죠. 웹툰. 웹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웹소설 예.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그대로 엔터 사업 하고 있어요. 그 연예인. 예. 제가 알기로는 아이유 씨도 여기 이쪽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IOC? 아이유. 예, 난 아이유. 또 올림픽 조직이 오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제가 이쪽 소속으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몇몇 또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여기 소속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엔터 사업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카카오의 컨텐츠 있죠. 예. 컨텐츠 뭐 드라마 뭐 이런 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이제 뭐 송출하고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카카오의 주요한 축이죠. 예. 근데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데 근데 요거를 이제 아마 지금 일각에선 내년에 아마 상장할 걸로 지금 얘기는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여기 그 국부 펀드로부터 좀 투자 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배경은 빈살만 의장이 워낙 또 이 K 콘텐츠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지금 NC소프트 2대 주주고 NC소프트에 이미 투자를 좀 해놨고요. 빈살만이 NC소프트에도 그 투자해놨어요.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입니다. 그 국부 펀드가 NC소프트 지분을 9%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넥슨도 한 7%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번에 투자하면 세 번째가 되겠죠. 카카오 엔터가. 그래서 예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게임 산업 뭐 이런 걸 가지고 육성한다 그런 뉴스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빈살만이 그럼 이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구나. 우리나라 게임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또 미국의 게임사에도 투자도 해놓고요. 그러니까 이분 취미가 좀 이제 할 일 없을 땐 집에서 게임해요? 게임한대요. 진짜? 실제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얼굴 봐서는 그 게임하고 거리 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게임 좀 네. 약간 매니아여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걸 또 투자까지 연결 지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하고 또 우리나라 또 K 콘텐츠 뭐 드라마나 K-팝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 그 카카오 페이지는 어쨌든 카카오 엔터는 어쨌든 게임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투자하면 이제 보폭을 넓히는 거죠. 뭐 다른 쪽으로 게임 말고도.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카카오 엔터 입장에선 뭐 굉장히 좀 반길 만한 그러게. 뉴스는 맞죠. 카카오 그룹 입장에서는 이 사우디 이게 큰 손이다 보니까 네네. 빈살만이 워낙 큰 손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아주 크겠네요.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일각에서는 카카오 또 주주분들한테는 약간 이게 마냥 좋다고 또 얘기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네. 내년에 또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아 엔터가 상장하니까. 그럼 또 자회사 또 상장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제 메리츠랑 또 정반대해서 그럼 이게 또 불편하죠 또. 그럼 빈살만이 카카오 엔터를 상장을 조건으로 투자를 그거는 하거나 모릅니다. 그것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빈살만 왕세자 그 스킬상 그렇게 쪼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가 내년 예. 상장 계획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증권가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투자 유치 받는 거에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예. 이게 보통 받으면 상장이 그다음 수순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러죠. 기존의 카카오 주주들 또 예. 약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우려가 일부 되긴 합니다. 기존의 카카오 그 모회사 주주분들한테는 가치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예. 그러게 그런 목적도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또 그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화상 면담했잖아요. 네네네. 기가 팩토리 그 국내 투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데 네. 일단 기가 팩토리가 뭔가요 이게? 이게 그 기가 팩토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제 그 테슬라 뭐 모델 3나 모델 Y 이런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텍사스에도 있고 중국에 있고 독일 베를린 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거대한 한마디로 전기차 생산을 만들 수 있는 그 거점 있죠. 큰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꽤 큰데 이번에 그 어쨌든 그 아시아 쪽에 하나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이미 또 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좀 거론되는 게 인도랑 인도네시아예요. 이 두 개인데 근데 이제 한국은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죠. 뭐 한국이 짓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또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아이고 뭐 약간 대통령이 말하는데 그럼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러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어쨌든 최우선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실제로. 아니 그러면 중국의 그러니까 유럽에는 독일의 그 기가 팩토리가 있고 미국에는 텍사스에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공장이 있고 아시아 시장에 중국 말고 또 다른 그 기가 팩토리를 설치할 정도로 아시아 시장이 크게 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현지화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워낙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시아의 거점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인도랑 인도네시아가 어쨌든 동남아 쪽이잖아요. 거기 핵심 국가들이니까 그쪽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한국이 어쨌든 갑자기 이제 언급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는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립서비스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또 어쨌든 이제 그 한국에 지으면 좋은 점도 있죠. 뭐 물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 테슬라가 1년에 우리나라 회사들로부터 부품 구매하는 게 배터리 포함해서 10조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이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조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유리한 점은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인건비라든가 또 공장을 새로 또 지어야 되고 또 만약에 동남아 쪽을 공략을 한다면 좀 약간 멀잖아요. 그런 지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좀 고심은 있겠죠. 인프라를 선택할 거냐, 지리적 이점이냐, 인건비를 선택할 거냐.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없어요. 인프라가. 그렇지. 아예 없습니다. 인도도 뭐 비슷한 거의 상황이고. 없고. 근데 대신에 또 싸니까. 시장이 있지. 그런데 시장도 대신 있고.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좀 다뤄봅시다. 그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는 이게 사고가 분명히 터질 거다. 이게 참 실체가 없는 건 고사 둘째치고 이게 가상화폐 그 위믹스가 그 상장 폐지 결정이 났잖아요. 네네. 지금 뭐 여기 그 만든 데가 그러니까 그 어디더라?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만들었죠. 거기서도 지금 계속 이거는 그 상장 폐지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 상장 폐지는 왜 결정이 난 거예요? 일단 이게 상장 폐지 이제 결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도 이미 지정이 됐던 게 이제 신고한 금액가 그러니까 신고한 물량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1억 주가 일단 신고를 해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1억 3천만 주가 유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4억 개가 일단 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유통되어는. 근데 실제는 3.2억 개가 유통이 된 거죠. 실제 거래된 건? 네, 훨씬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래서 위메이드가 좀 수정해가지고 2.9억 개로 발표했는데 이것마저도 좀 또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뭐 암호화폐 규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금융 당국에서도 아직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루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5대 원화 거래소가 있거든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비, 코박스가 DAX 그러니까 닥사라 그래서 공동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자기네들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위메이드 상표를 그러니까 위믹스 상표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찬성 결론이 나서 상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유통 물량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여기 그 위메이드 대표가 이제 혼란을 줬다 이거예요. 이제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절대 상표 없다. 투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도하는 발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의 종목 지정되고 나서도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 말을 믿은 분들도 되게 많았겠죠. 대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상표 결정 내린 게 그게 투자자들한테 너무 큰 혼란을 줬다. 그런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상표 결정 앞두고는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데 투자자 보호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발언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지고 일단은 요 닥사에서 상장 폐지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이게 그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하다가 거기서 채굴한 거 꼭 가상화폐 코인 채굴하듯이 실제로 그걸 코인으로 바꿔주고 그걸 다시 또 현금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유명해진 코인이라면서요. 네, 그 미르라는 게임이 있어요. 미르 코인나 그 이게 해외에서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걸 못 하게 돼 있고 한국은 그 가상화폐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이제 가능한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막 구했어요. 정말 이제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암호화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꾼 다음에 위믹스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코인으로. 그러면 위믹스는 현금으로 또 바꿔줘요. 그렇지. 그럼 이제 실제로 나는 게임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거죠. 바다 이야기네. 약간. 그래서 그 게임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작년에 그래서 뭐 주가가 10배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동접자도 몇백만 됐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돈 번 뭐 알바보다 낫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막 그걸로 동남아에서 뭐 알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위믹스 가치도 시가총액이 그때 위믹스가 한때 3.5조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추락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1,500억까지 시총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지난 5월에 테라루나 사태 터졌고 얼마 전에 이제 FTX 파산 시정했고 이번에 위믹스도 갑자기 그냥 상장을 폐지시켜 버리고 이 코인이야말로 진짜 위험자산 아닌가? 진짜 그 주식도 위험자산이라고 하지만 코인이야말로 진짜 위험자산 아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모든 코인이 그러진 않겠죠. 또 모든 거래소가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문제가 FTX도 거래소가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재무도 문제가 있었고 약간 뭐 돌려막기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가요. 유통 수량을 어떻게 보면 좀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게 신고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게. 근데 위메이드 측은 아니라고는 또 항변을 하지만
결국 뭐냐면 금융은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도 제대로 신뢰를 받으려면 예. 어쨌든 이 명확하게 규정도 있어야 되고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거짓말들이 나오고 예. 근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요 신뢰 회복이 좀 관건인데 예.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예. 신뢰는 더 떨어지고 예. 그렇죠. 아직은 또 규제도 없거든요. 그렇지. 마땅한 예, 예. 규제까지 없어서 예. 일단 규제안이 좀 확보될 때까지는 좀 계속 어려운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박종훈 KBS 기자와 그 내년 글로벌 경제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